분하다. 내가 저런 것을 키웠다는 사실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유언장이 터무니없는 복수였을까? 아니다. 그건 내 생애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평생을 가족에게 헌신했지만 정작 내 마지막을 지켜준 것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병실 동료였다. 이선영, 그 며느리년의 차가운 눈빛과 무례한 말들이 아직도 내 귀에 맴돌아 나를 잠 못 들게 한다. 그때는 몰랐다. 며느리의 그 싸가지 없는 행동들이 나를 위원장 작성이라는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그저 진심을 원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임무라는 이름에 계산된 시간과 차가운 표정뿐이었다. 나는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한겨울 얼음장 같았다. 며느리 선영이는 일주일에 3번, 정확히 점심 식사 후 2시간을 채우고 나갔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 짧은 시간마저도 며느리는 마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굴었다.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겉으로는 밝은 척, 입꼬리를 올리며 인사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나는 대꾸도 하지 않고 며느리가 가져온 겉절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겉절이? 평소 내가 즐겨 먹는 것은 보쌈 김치였지. 저런 성에 없는 겉절이가 아니었다. 이거 겉절이. 나는 보쌈 김치 좋아한다는 거 너도 알 텐데. 내가 나지기 말했다. 며느리는 겉절이 통을 내려놓으며 표정을 살짝 찡그렸다. 그 순간의 짜증 섞인 표정. 나는 절대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 요즘 나트륨 많이 드시면 안 되잖아요. 염분 줄이셔야 해요. 이거 제가 유기농으로 직접 만든 거라 몸에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로 며느리 테스트하실 나이는 아니시잖아요. 며느리 테스트. 나는 기가 막혔다. 내가 언제 돈 몇 푼 아끼자고 며느리에게 대접받고 싶었더냐. 내가 원한 건 내 며느리가 나에게 진심으로 이 음식을 챙겨왔다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며느리는 내 마음을 테스트라는 비아냥으로 뭉개버렸다. 너는 30년을 살면서 아직도 내 입맛 하나 모르니?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겠지. 내 목소리가 떨렸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더니 내가 누워있는 침대 시트를 대충 정리하며 말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머니 간병 때문에 제 일상이고 약속이고 다 포기해야 하나요? 제가 제 생활 다 포기하고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아서 마음이나 지켜드리라는 건 너무 이기적인 요구 아닌가요? 저는 할 만큼 했어요. 새벽부터 아침밥 챙기고 병원 오고 이선영이가 며느리 도리는 다 하고 있다는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며느리는 며느리 돌이라는 말을 강조하며 마치 시계 초침처럼 정확하게 움직였다.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내가 마시다 남긴 물컵을 휙 가져가더니 화장실에서 대충 헹구는 소리가 들렸다. 딱 거기까지였다. 의무, 의무, 의무. 그래. 의무만 다 하는구나.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때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나에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오늘은 3시 30분에 나가봐야 해요. 중요한 부동산 계약 건이 있어서요. 남편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온다고 했으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부동산 계약. 며느리의 눈빛이 갑자기 생기로 반짝였다. 그 눈빛은 나를 간병할 때의 피곤하고 지친 눈빛과는 확연히 달랐다. 나에게서 나올 유산으로 뭘 해볼까 하는 은밀한 기대가
그 눈에 가득 차 있는 듯 느껴졌다. 내 돈이 탐나서 형식적인 간병이라도 하고 있다는 속셈이 모골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며느리의 간병 소홀과 냉담함이 극에 달한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 돈을 무기로 삼아 내 진심을 찾아줄 사람을 찾기로. 선영아, 내가 며느리를 불렀다. 네, 어머니. 3시 30분이에요. 지금 가야 해요. 며느리는 이미 서서 시계를 보며 재촉했다. 나 어제 변호사 만났다. 내가 말했다. 며느리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다시 냉정한 표정을 되찾았다. 아, 네. 건강 문제 때문이시겠죠. 어머니, 서류 볼 일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대신 지금은 진짜 가봐야 해요. 며느리는 유 원장에 대한 은밀한 불안감을 숨긴 채 내 재산을 당연히 내 것으로 생각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나는 나직이 웃었다. 아니다. 이제부터 내가 뭘 할지 두고 볼 것이다. 이 자괴함 속 비밀이 내 오만함을 깨부술 것이다. 며느리는 마침내 병실 문을 닫고 나갔고 복도 끝까지 사라지는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침대 옆 낡은 자개함을 만졌다. 그 속에는 30년 전 내가 시어머니에게서 받았던 찬밥 신세의 서러움과 이제 내가 며느리에게 돌려주려는 무산 포기의 칼날이 담겨 있었다. 그날 나는 내 마지막 희망이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며느리 선영이가 변호사 이야기를 듣고도 3일 동안 병원에 오지 않았다. 오만했다. 나는 내 돈이 탐나서라도 그녀가 당장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척이라도 할 줄 알았다. 하지만 며느리는 자신의 일상이 나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듯 전화를 걸어 쌀쌀맞게 안부를 물을 뿐이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남편이 이번 주에 못 간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주말에 중요한 골프 모임이 있어서요. 필요한 건 간병인 통해서 다 해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요. 골프 모임.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내가 지금 병실에서 죽어가도 그들에게는 골프 모임이 더 중요하구나. 나는 속으로 독한 말을 삼켰다. 며느라.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심장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듯했다. 다음부터는 내 입으로 직접 와서 말해라. 간병인한테 내 안부나 전화라고 돈 주는 줄 아느냐. 어머니, 저는 바빠요. 그리고 간병인이 저보다 훨씬 전문적이에요. 어머니도 솔직히 제가 옆에 있는 것보다 간병인이 챙겨주는 게 더 편하시잖아요. 며느리의 대답은 날카로운 비수였다. 편하다니. 내 며느리가 내 옆에 없는 것이 어떻게 편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나는 결심을 굳혔다. 이 돈은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탐욕의 대상일 뿐이다. 나는 이 돈을 나를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에게 줄 것이다. 며칠 후 며느리는 아들 정우와 함께 병실에 찾아왔다. 며느리는 여전히 화사한 옷차림이었다. 마치 병문안이 아니라 약속 장소에 잠시 들른 듯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며느리가 의자를 끌어당겨 내 옆에 앉았다. 그 시선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뒤편 창밖을 보고 있었다. 아들 정우는 무심하게 병실 구석의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 무슨 이야기냐? 내가 차갑게 물었다. 이제 어머니도 저희도 힘들어요. 간병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는 주저함 없이 말을 꺼냈다.
그래서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올 것이 왔구나. 며느리는 아들을 곁눈질하며 말했다. 그래서 말인데 간병 도우미를 아예 상주시키는 게 어떨까 해요. 24시간 전문 간병인이 어머니를 케어하면 저희도 마음이 놓이고 어머니도 덜 불편하실 거예요. 저희가 비용은 전부 부담할게요. 덜 불편하실 거예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나에게는 노골적인 버림 선언이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돈으로 대신할 수 있는 짐짝 취급을 받고 있었다. 30년간의 세월이 이 한마디로 처참하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켜 앉았다. 내 앞에서 겉돌던 아들의 시선이 겨우 나에게로 향했다. 상주 간병인, 너는 지금 나를 이 병실에 버리겠다는 말이 아니냐.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며느리는 오히려 당당했다. 어머니, 버리다니요.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생활을 파괴하면서까지 어머니 옆에 붙어 있으라는 건 너무 심한 말씀이시죠. 저희도 저희 삶이 있잖아요. 내 삶이 내 목숨보다 중요하더냐. 그래, 이 늙은 어미가 짐짝이지. 내가 30년을 살면서 나한테 한 게 무엇이 있느냐. 겉절이 몇 개 가져오는 게 다냐. 어머니, 며느리가 벌컥 소리를 질렀다. 지금 그게 할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바친 시간과 돈이 얼마인데. 자식으로서 도리, 며느리로서 의무, 그거 제가 단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어요. 그걸 왜 인정을 안 해주세요? 인정. 내가 나한테 와서 시간을 때우고 시계만 쳐다보는 것이 진심이더냐? 너는 내 돈이 탐나서 이 의무를 하는 것 아니냐? 내 눈빛이 다 말하고 있다. 나는 침대 옆 낡은 자개함을 가리켰다. 아들 정우가 뒤늦게 수습하려는 듯 나섰다. 어머니, 왜 갑자기 이러세요? 선영이도 많이 힘들어요. 저희가 상주 간병인 쓰자는 건 어머니 편하시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닥쳐라, 정우야. 내 놈도 마찬가지다. 내 아내가 나를 버리려 하는데 너는 내 편 한 번 들어주지 않고 내 놈들 모두 내 돈만 탐내는구나. 나는 숨을 헐떡이며 며느리를 노려보았다. 내 눈에는 이미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좋다. 내가 간병 도우미를 상주시키겠다는 것은 나를 버리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이겠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 될까 기대하며 참아왔던 내 마지막 희망마저 너는 짓밟았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말했다. 이선영, 박정우, 잘 들어라. 너희가 나를 버린 순간 너희는 이 집안의 모든 유산을 포기한 것이다. 단 한 푼도 너희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오늘 당장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고쳤으마. 너희는 매 마지막 가는 길까지 진심을 외면했으니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병실은 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며느리 선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아들 정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의 눈동자 속에서 유산 상실의 공포가 선명하게 보였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처음으로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며느리는 충격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으려는 듯 보였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희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협박하시는 건 너무하세요. 협박이 아니라 진심이다. 이제 누가 나를 진심으로 챙겨주는지 두고 볼 것이다. 나는 며느리가 내뱉었던 며느리 돌이라는 말이 내 마음을 찢어 놓았음을 상기했다. 나는 그들의 눈앞에서 침대 옆 호출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냉정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너희는 이제 나가봐라. 나는 지금 새로운 상속자를 찾을 것이다. 며느리는 충격과 분노로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유산이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차마 나에게 대들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그들의 발소리가 경실 복도에서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나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내 마지막 복수가 시작된 것이다. 이제 누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지 두고 볼 일이었다. 자식들에게 버려진 내 마음을 돈으로라도 채우고 싶었다. 유산 포기 선언은 핵폭탄과 같았다. 경실을 나간 며느리와 아들은 내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나에게 상처가 아니라 무시로 다가왔다. 나는 그들이 최소한 두려움에 떨며 변호사에게 연락이라도 할 줄 알았다. 하지만 3일, 4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까지 나오겠다 이거지. 나는 외로움에 몸서리쳤다. 그들이 내 돈을 탐낸다며 매몰차게 내쫓았지만 막상 그들의 그림자가 사라지자 이 병실은 너무나 싸늘하고 거대했다. 돈이고 유산이고 다 필요 없으니 그저 누가 옆에 앉아 내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기를 바라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들었다. 며느리에게는 버림받았지만 내 마지막을 지켜줄 누군가를 찾아야 했다. 그때 나는 병실 동료인 오 여사를 처음으로 진심으로 보았다. 오 여사는 나와 함께 사인실을 쓰는 환자였는데 조용하고 웃음이 많았다. 나는 내 신경이 온통 며느리에게 쏠려 있을 때는 오 여사를 그저 옆 침대 사람으로만 여겼었다. 그날도 며느리에게 전화 한 통 오지 않은 저녁이었다. 나는 저녁 식사로 나온 밥을 깨작거렸다. 입맛이 없었다. 그때 오 여사가 내게 작은 반찬통을 내밀었다. 김 여사님, 오늘 밥 맛없으시죠? 저도 그래요. 라는 말과 함께 그녀의 딸이 가져다 주었다는 삭힌 깨십장아찌였다. 간장 양념이 자작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바로 그 맛이었다.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며느리가 30년간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만들어준 적 없는, 아니 만들 엄두조차 내지 않았던 음식이 바로 이 장아찌였다. 며느리는 염분이니 건강이니 하며 늘 내 입맛이 아닌 자신의 기준을 강요했다. 오 여사니, 이게 무슨...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오 여사는 저도 이 병실에 혼자 있으니 외롭지 않아요. 김 여사님은 제가 늘 며느님 오셔서 챙겨주는 줄 알았더니 며칠째 안 보이시더라고요. 속상한 일 있으시죠? 라며 담담히 위로를 건넸다. 속상한 일 있으시죠? 며느리도 아들도 묻지 않았던, 단지 돈 때문에 내 앞에서 입을 닫고 있는 가족들이 아닌 오 여사의 이 한마디가 내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깨십장아찌 한 조각이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다. 오 여사는 가족이라는 게 그래요. 옆에 있을 때는 서로 미워해도 막상 안 보이면 허전하고 미안하고, 그래도 결국은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니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라고 덧붙였다. 오 여사는 위로를 건넸지만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갯불, 피를 나눈 가족들이 나를 돈 때문에 버렸다면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이 사람에게 내 돈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정당하지 않은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낡은 자개함을 열었다. 그 속에는 30년 전 내가 시집와서 받았던 서러움이 담긴 묵은 편지 뭉치와 그리고 유산을 증명할 통장 사본이 있었다. 나는 며느리와 아들의 오만함에 복수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결심은 내 마지막 순간에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는 갈망이었다. 좋다. 이 돈을 미끼로 던지겠다. 누가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지 보겠다. 나는 다음 날 아침 병원 간호사를 불러 변호사에게 연락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오 여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녀의 따뜻한 위로를 조용히 받아들이기만 했다. 오 여사는 내가 좋아하는 깨십장아찌를 다음 날 또 가져다 주었다. 그 작은 정성이 나에게는 며느리의 협박보다 훨씬 큰 위로로 느껴졌다. 변호사가 병실에 찾아왔다. 나는 그에게 내 결심을 담담히 이야기했다. 내 전 재산을 나와 병실을 함께 쓰는 동료 환자 오 여사에게 상속하고 싶습니다. 단, 내가 죽는 날까지 나를 진심으로 간병하고 위로해 준다는 조건을 걸고요. 그리고 이 유언장 작성 사실을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은밀하게 흘려주십시오. 변호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내 뜻을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김 여사님. 하지만 유언의 효력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진짜로 버려졌을 때 누가 내 곁에 남아주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며느리가 나에게 간병 도우미를 상주시키자고 했던 그날처럼 내 마음도 이제 차갑게 변했다. 나는 더 이상 가족을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이제 나를 지킬 것이다. 유언장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 나는 비로소 30년 만에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강한 결심을 느꼈다. 복수의 씨앗을 심었으니 이제 그들이 두려움에 떨며 싹을 틔우는 것을 지켜볼 차례였다. 변호사를 돌려보낸 후 나는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며칠간 침묵했던 며느리와 아들 때문에 피폐했던 마음이 이제는 내가 주도권을 쥐었다는 생각에 조금씩 단단해졌다. 나는 오 여사의 침대 쪽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내가 좋아하는 깨십장아찌를 권했다. 이 병실에는 진심이 남아 있었다. 변호사는 내가 지시한 대로 유언장 작성 사실을 아들에게 은밀하게 흘렸을 것이다. 유산이라는 거대한 뼈를 던졌으니 이제 그들의 본색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구경만 하면 될 일이었다. 며칠 후 며느리와 아들이 마침내 병실에 나타났다. 예상대로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감출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특히 며느리 선영이는 눈빛부터가 달랐다. 예의상 짓던 표면적인 미소조차 사라지고 나를 노려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며느리는 곧장 내게 따져 물었다. 어머니, 변호사님께서 저희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던데요. 어머니께서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셨다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아들 정우는 병실 문 앞에서 쭈뼛거리며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태연하게 텔레비전을 끄고 앉았다. 너희가 변호사를 만나봤다는 것은 내가 유산을 건드렸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말이겠지. 며느리는 억지로 침착하려는 듯 했었다. 두려움이라뇨. 저희는 그저 어머니의 노후와 재산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것뿐이에요.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자식들을 제쳐두고 갑자기 유언장을 바꾸신다는 게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자식들. 그들이 함께한 세월은 나의 외로움으로 점철된 세월이었다. 나는 콧방귀를 뀌었다. 이선영,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는 한 번도 걱정해주지 않았다. 이제 와서 내 재산을 걱정하느냐? 내 유산은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내가 상속인을 바꾸든 말든 너희가 상관할 바 아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끝내 이성을 잃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병실에 있던 오 여사가 흥칫 놀라 나를 바라보았다. 며느리가 외쳤다. 저희가 어머니를 버리다니요. 저희가 30년을 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했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인정 안 해준 것이지. 저희가 어머니를 버린 게 아니에요. 나는 며느리의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냉소를 머금었다. 이제야 본심을 드러내는구나. 유산 앞에서는 30년의 희생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피해, 의식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래, 인정이 받고 싶었느냐? 그렇다면 나에게 진심을 보여주었어야지. 너희가 내 간병을 돈으로 때우려 했을 때 나는 이미 너희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럼 저희가 유산을 포기하면 어머니는 그 돈을 대체 누구한테 주시려는 거예요? 설마 병실에 다른 사람에게 주시려는 건 아니겠죠? 며느리가 옆 침대의 오 여사를 흘깃 바라보며 비아냥거렸다. 그 찰나의 눈빛에 나의 복수심은 더욱 불타올랐다. 나는 조용히 간병인 아가씨를 불렀다. 김 간병인은 늘 묵묵히 내 병수발을 들어주는 예상치 못한 동반자였다. 김 간병인, 잠깐 이리 와보려. 김 간병인은 공손히 다가와 내 옆에 섰다. 나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말했다. 김 간병인, 요 며칠 내 병실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잘 봐두거라.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얼굴이 어떤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 얼굴이 어떤지, 그리고 혹시 이들이 병실 밖에서 내 재산이나 간병 조건에 대해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면 나에게 빠짐없이 전해주거라. 내 마지막을 누가 지키는지 중요하니. 이는 며느리 가족에게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다는 위협을 주기 위한 나의 계획이었다. 며느리는 이를 듣고 표정이 굳어졌다. 며느리는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따졌다. 어머니, 지금 저희를 감시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를 뭘로 보시고 너희가 내 돈 때문에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당연히 감시해야지. 나는 차갑게 대꾸했다. 그 후 며칠, 며느리 가족은 유언장 문제로 패닉에 빠진 듯 보였다. 아들은 매일 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 내용이 오직 유언장 철회에 관한 것이었기에 나는 받지 않았다. 그들이 진심으로 내 몸 상태를 걱정하는 전화를 기다렸지만 끝내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김 간병인이 나에게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어머님, 사실 어제 아드님과 며느님 두 분이 병원 로비에서 대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며느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어머니가 옛날에도 신의한테 유산 가지고 협박해서 결국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고요. 이번에도 분명히 어머니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라고 끝까지 버티자고 하셨습니다. 나는 충격으로 몸이 굳었다. 내가 과거 시집살이를 시키기 위해 유산을 무기로 사용했던 일이 있었다. 며느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니. 며느리는 나의 행동을 복수가 아닌 시험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험. 너희에게는 내가 평생 돈으로 가족들을 움직이는 악독한 시어머니였구나. 나의 유언장 작성 결심은 진심이었지만 며느리의 이 깨달음은 나의 복수가 원하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며느리는 나의 진심을 보지 않고 오직 돈을 지키기 위한 버티기 싸움을 하고 있었다. 나는 깊은 절망과 함께 다음 수를 생각해야 했다. 며느리가 나의 외로움을 끝까지 무시하고 버틴다면
나는 정말로 유산을 넘겨야 하는 것인가? 유언장 작성 사실을 간병인을 통해 은근히 흘려보낸 후 내 마음은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며느리 선영은 여전히 냉랭했지만 아들 정우는 달랐다. 며칠 후 아들이 분노에 찬 얼굴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나는 드디어 내 뜻대로 되었다는 섬뜩한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예상했던 용서나 간청이 아니었다. 아들은 침대 끝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어머니, 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어머니 마음이 풀리겠어요? 유산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저희가 돈 때문에 간병하는 줄 아세요? 순간 머리가 띵했다. 나는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벌인 적이 없다. 그 돈은 단지 나의 외로움과 서운함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을 뿐이다. 시끄럽다. 내가 뭘 안다고 입을 놀려. 내 아내가 내게 한 짓을 봐라. 이젠 간병 도우미를 들여서 나를 완전히 떼어놓으려 한다는데 이게 버리는 게 아니면 뭐란 말이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지만 그 속에 비친 것은 분노가 아닌 깊은 피로와 체념이었다. 어머니, 선영이도 힘들어요. 엄마는 늘 그랬잖아요. 참으면 된다. 며느리는 원래 희생하는 거다. 저희도 어머니처럼 살았어요. 선영이는 어머니한테 단 한 번도 고생한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늘 부족하다고 더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선영이가 어머니를 피한 거예요. 그건 간병 거부가 아니라 어머니한테 인정받지 못한 30년 서러움의 거부라고요. 아들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선영의 냉정한 태도가 유산 때문이 아니라 인정의 결핍 때문이었다니.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서러움, 바로 그 서러움을 며느리도 똑같이 겪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이 떨렸다. 그래서 유산으로 협박하는 게 잘한 일이니? 내가 널 키우면서 돈 때문에 협박했더냐? 내가 소리치자 아들은 무너져 내렸다. 협박이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알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신우이한테 내 결혼 자금 못 대준다. 너희도 나에게 잘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니가 혼자 외로워서, 가족들이 자신을 잊을까 봐 두려워서 저희를 묶어두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숨이 막혔다. 아들의 입을 통해 드러난 것은 숨겨진 가족사의 진실이었다. 내가 유산을 무기로 사용한 것은 사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남편을 잃은 후 홀로 남겨질까 두려워 자식들을 내 곁에 잡아두기 위해 유산을 방패막이로 삼았던 것이다. 내 외로움이 낳은 극단적인 이기심이었다. 며느리 선영이 병실 문 밖에서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나중에 알았다. 그녀가 그 진실을 들었다는 것이 나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었다. 나는 선영의 고통을 몰라줬고 선영은 나의 외로움을 몰라줬다. 우리는 평생 서로를 오해하며 살았던 것이다. 아들은 결국 울면서 병실을 나섰다. 나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내가 유산을 오 여사에게 주려는 건 돈으로 며느리를 벌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게 진심을 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보상받겠다는 외로운 몸부림이었음. 하지만 이제 와서 유언장을 철회하기엔 너무 늦었다. 나는 이미 오 여사에게 당신이 나를 살렸다고 말해버렸다. 이대로 물러선다면
내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것이다. 후회는 없어. 이대로 가는 거야. 너희가 진심을 보일 기회는 이미 끝났다. 나는 차가운 벽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 결정이 앞으로 가져올 파국을 예감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나의 묵은 서운함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내 손으로 작성한 유언장이 드디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정확히는 오 여사에게 모든 유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이 아들 부부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는 연락을 내가 먼저 받은 것이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지만 그 서류 한 장이 불러올 폭풍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면서도 아팠다. 솔직히 나는 아들이 당장이라도 달려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빌 줄 알았다. 내 진심을 몰라줘서 서운했고 돈이라도 잃어야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들이 내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내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반성이 아닌 증오와 분노만이 가득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제정신이세요? 저 오 여사가 누군데요? 어머니 옆에서 간병 잘해줘서 고맙다고 돈 몇 푼 주는 것도 아니고 재산 전부를요. 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아들 정우는 이성을 잃은 듯 목소리가 떨렸다. 그동안 무심했던 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격앙된 것을 보니 그들의 마음속에 유산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서운함이 아닌 뼈아픈 배신감이 밀려왔다. 며느리 선영은 더했다.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내게 삿대질을 하려다 겨우 손을 내렸다. 그 눈빛은 나를 어머니가 아닌 증오하는 경쟁자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선영은 이윽고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뱉었다. 어머니, 아무리 저희가 마음에 안 드셔도 그렇지. 평생 뒷바라지하고 간병한 며느리한테 이렇게 복수를 하세요. 간병 도우미를 쓰자고 했더니 우산으로 협박하시오. 결국 이렇게 뒤통수를 치시는군요. 저희한테 폐륜이라고 하셨죠. 그럼 어머니는요? 자식들한테 이럴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딨어요. 내가 폐륜이라니. 평생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자식에게 폐륜 취급을 당하다니.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나는 침대 난간을 쥐고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내가 너희한테 바란 건 돈이 아니었어. 단지 진심이었다고.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 눈물 흘려주길 바랐는데 너희는 끝까지 돈만 찾는구나. 그게 내 진심에 대한 보답이냐. 내 외침은 그들의 귀에 닿지 않는 듯했다. 선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변호사를 들먹였다. 어머니, 치매 초기세요. 지금 이 유언장 법적 효력 없어요. 저희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오 여사 그 여자, 뽀뱀이나 마찬가지예요. 당장 유언장 철회하세요. 꽃뱀이라는 단어는 내 남은 자존심까지 짓밟아 버렸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고작 꽃뱀에게 빼앗긴 멍청한 노인 취급을 당하다니.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동조하며 나를 다그쳤다. 그들의 얼굴은 탐욕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 순간 내 온몸의 힘이 쑥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통증이 가슴을 짓눌렀다. 숨이 막혀왔다. 나는 내 가족에게서 버려졌다는 최악의 순간을 이 병실에서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나에 대한 연민이나 사랑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유산을 지키겠다는 탐욕스러운 광기만 있었다. 콜 버튼 좀 눌러주세요. 어머니 숨을 못 쉬세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시야가 흐려지면서 내 의식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내가 바란 것은 돈이 아니었는데 나는 그저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병실 문 앞에서 오독하니 서 있는 며느리의 싸늘한 표정이 마지막으로 보였다. 그녀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결국 끝까지 저를 힘들게 하시는군요. 내 몸은 얇은 실처럼 가늘어져 있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나는 깊고 차가운 물속을 떠다니는 것 같았다. 병실은 싸늘한 침묵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만이 내가 아직 이 세상에 머물고 있음을 알려줬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분노와 탐욕으로 일그러진 아들 부부의 얼굴이었다. 나는 그들이 유산을 잃는 고통을 겪고 내게 용서를 빌기를 바랐지만 돌아온 것은 폐륜적인 비난뿐이었다. 나의 외침은 끝내 그들에게 닿지 못한 것일까? 숨쉬기가 고통스러웠다. 온몸의 세포가 하나하나 꺼져가는 듯한 느낌. 그때 누군가 내 차가운 손을 감싸 쥐는 온기가 느껴졌다. 나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며느리 선영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전과는 달랐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옆에 있던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다. 선영은 내 손등에 얼굴을 대고 울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너무나 처절해서 마치 30년 묵은 한을 토해내는 듯했다. 그녀의 울음은 나를 향한 분노나 유산에 대한 집착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서러움, 그리고 회한이었다. 저는 어머니가 미웠던 게 아니었어요. 저도 어머니처럼 살았어요. 저도 시집 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정우 키우고 살림했어요. 단 한 번도 제 희생을 인정받고 싶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그 느낌 때문에 끊어졌다. 이어졌다. 내가 외로움 때문에 유산을 무기로 삼았듯 선영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간병을 의무로만 했던 것이다. 우리는 똑같은 상처를 가진 채 평생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살았던 것이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시험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간병만 끝까지 하면 어머니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 유산이 곧 어머니의 인정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도우미를 드리자고 했을 때 어머니가 돈 한 푼 못 준다고 하시는 걸 들었을 때 저는 내 30년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싶어서 너무 억울했어요. 그녀는 고통스러워했다. 유산 상실의 아픔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한 세월의 무게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다. 내 평생의 외로움을 내 아들에게서 배웠듯이 선영은 나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진심을 깨닫고 있었다. 나는 겨우 떨리는 손가락을 움직여 선영의 손을 두드리려 했었다.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내 진심을 이제야 알아줬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아들이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낡은 자개함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어머니, 이 자개함 예전에 선영이한테 소중하다고 절대 만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안에서 이게 나왔어요. 자개함 속에서 나온 것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다. 결혼 직후 어색하게 웃고 있는 앳된 나와 남편, 그리고 내 친정어머니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빛바랜 내 글씨로 쓰인 짧은 메모가 있었다. 선영아, 너도 고생 많다. 이 엄마처럼
외롭게 살지 마라. 미안하다. 그 메모는 30년 전 선영이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몰래 썼던 내 마음이었다. 그때 나는 며느리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가르침 때문에 그 말을 전하지 못하고 자괴함 속에 넣어두었던 것이다. 선영은 그 메모를 보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도 저처럼 홀로 외로우셨군요.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 매 평생 이렇게 모질게 사셨어요, 어머니. 그녀는 내 침대 옆에 엎드려 통곡했다. 유산이 오 여사에게 가든 말든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30년 동안 서로에게 닿지 못했던 두 여인의 진심이 이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만난 것이다. 나는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마지막 남은 기력을 짜냈다. 나는 선영의 머리를 아주 희미하게 쓰다듬었다. 선영은 내 손길을 느끼고는 고개를 들었다. 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대신 마지막 남은 눈물 한 방울을 흘렸다. 그래, 이제야 됐다. 그 눈물은 유 원장의 복수가 성공했다는 만족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맙다는 나의 진정한 인정이었다. 선영은 눈물을 닦으며 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이제라도 저희가 어머니 마음 알아드릴게요. 편안하게 가세요. 라고 속삭였다. 나는 선영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평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인정을 발견했다. 내 유언장은 실패했지만 나의 외로움은 마침내 가족에게서 인정받았다. 8챕터 결말 시어머니, 나, 시점미 며느리, 선영, 회고. 의식이 꺼지기 직전 선영이 내 손을 잡고 울면서 토해냈던 인정받고 싶었던 30년의 서러움이 나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평생 가족에게 바라왔던 진심 어린 눈물과 따뜻한 위로를 나는 마침내 그 며느리에게서 얻었다. 유사는 내가 평생 찾던 답이 아니었다.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내가 이 긴 투병 끝에 발견한 삶의 전부였다. 시어머니의 장례식은 예상외로 조용했다. 유산 상속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탓에 친척들은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우리 가족은 달랐다. 아들 정우와 나는 눈빛만으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침묵 속에 어머니를 보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흘린 그 눈물 한 방울이 모든 유산보다 값진 유산이었다는 것을 우리 가족은 알고 있었다. 장례 후 변호사로부터 공식적인 유언장 내용이 전달되었다. 예상했던 대로 모든 재산은 요양병원 동료였던 오 여사에게 상속되었다. 정우는 변호사에게 유언 무효 소송에 대해 물었지만 선영은 그를 막았다. 당신 소송하지 마요. 어머니 마음이 이미 정한 거예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보낸 눈물을 돈 때문에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돈 대신 진심을 택하신 거예요. 정우는 선영의 말에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어머니는 평생 인정받고 싶으셨던 거야. 우리가 너무 늦었어. 선영아, 고생 많았어. 30년 동안 당신 고생시킨 건 어머니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였어.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진정한 이해와 화해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다. 정우는 더 이상 무심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퇴근 후 내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사소한 집안일에 대해서도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나는 정우의 그 말 한마디에서 어머니에게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인정을 간접적으로 받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요양병원을 다시 찾았다.
병실은 텅 비어 있었고 오 여사가 정성껏 간병했던 흔적만 남아 있었다. 나는 복잡한 마음으로 오 여사를 만났다. 오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말했다. 선영 씨, 죄송해요. 저는 이 돈 받을 자격 없어요. 저는 그저 김옥분 여사님 외로워하시는 게 안타까워서 그냥 말동무 해드린 것뿐인데 여사님은 저한테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마움을 받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유언장 내용 알았을 때 너무 놀라서 무효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사님이 단호하셨어요. 오 여사는 유산의 일부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우리는 정중히 거절했다. 나는 오 여사에게 어머니의 마지막 외로움을 달래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오 여사는 끝내 눈물을 닦으며 자괴함 속에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아꼈던 낡은 목걸이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넸다. 이건 선영 씨에게 남기신 것 같아요. 유언장엔 없지만 여사님이 늘 이걸 만지작거리셨어요. 그 낡은 목걸이는 30년 전 내가 시집 올 때 어머니가 몰래 선물했던 목걸이였다.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대놓고 애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물건에 자신의 진심을 담아두었던 것이다. 목걸이를 손에 쥐자 나는 목이 메었다. 어머니가 평생 숨겨왔던 미안함과 사랑의 무게가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던 나.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남편과 자녀들은 독립했다.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이 되어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나는 낡은 자괴함과 목걸이를 정리하고 그 안에 나의 새로운 계획을 담은 노트를 넣었다. 이선영의 인생 2막이라는 제목이 달린 노트였다. 어머니는 돈으로 가족을 묶어두려 했지만 나는 자유로 나 자신을 지키려 한다. 며칠 후 나는 30년 동안 손대지 못했던 취미였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다. 아침 일찍 화실에 나가 캔버스 앞에 앉았다. 창문 밖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 내 어깨를 감쌌다. 붓을 들었을 때 나는 비로소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이제 저도 저 자신에게 솔직해지려고요. 어머니가 바라셨던 그 진심을 이제 제 자신에게 줄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며느리의 굴레에 갇힌 이선영이 아니었다. 유산은 오 여사에게 갔지만 나는 어머니에게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물려받았다. 바로 자신의 외로움을 숨기지 않고 진심을 찾는 삶이었다. 새로운 캔버스 위에 펼쳐질 나의 남은 인생이 지금 이 순간 나를 설레게 했다.